네, 중간고사 잘 치렀습니까? 3학년, 4학년 되면은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나요? 빡빡하게 치르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예, 내리막길이니까 편안하게 돼야 하는 편인가요?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가 조금은 빡빡하죠. 특히 어학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2021학년도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제7강 나도 향해 전차 차장의 일기 몇 절을 두고 동경과 환멸이라는 주제 아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상 강의 때 잘 짚어서 오늘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터 볼까요? 권진, 우리 진씨, 권진씨 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성씨, 늦게 댓글 올렸는데 유성씨의 글도 많이 좋아지네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권찬영, 김보겸, 김서연, 음, 김성재, 나유진, 유진 씨는 이제 교생 실습 들어갑니까? 교생 실습 들어가서도 어, 텍스트 잘 읽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민동후, 박서영, 박승혁, 박연우, 서하진, 송하현, 안다은. 단시 별로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있을 줄 압니다. 윤나현, 인소현, 조재혁, 조한울, 주예인, 하진호. 나연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음, 얼마 전에 꽤 오래됐나요? 나한테 메일 보내서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던데 내가 답장한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날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인터뷰를 하기로 하죠.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양인데 내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나도 향의 전차 차장 일기 몇 절 보겠습니다. 일단 짧아서 읽는데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뭐 그다지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대 초반에 쓰여진 작품치고는 표현이나 뭐랄까요? 이 작품 전체의 예,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언어도 상당히 절제되어 있고요. 초기 작품, 뭐 별을 안지나 울지나 말걸 등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가라앉은 편이고, 그리고 이 차장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풍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어, 터치도 그렇게 들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문학 텍스트가 생산된 어떤 환경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경향파 문학 작품이 등장할 때이고, 그리고 일반 낭만주의 문학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을 때인데, 나도양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나도양은 초기 작품과는 달리 뭐 초기랄 것도 없죠. 사실 몇 년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으니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되게 짧은 예, 인생 동안에 문학 작품을 창작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도 이 전차차장 일기의 몇 절은 어,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뽕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도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게 선거 관련된 작품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그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당연히 그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들이 여기저기
깃들여 있습니다. 뽕을 봐도 그래요. 분명히 일본 순사가 찾아오고 하는 장면들 잘 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24년 무렵 전차차장 일기 몇 절이 발표된 게 24년이거든요. 요 무렵이 낭만주의 그리고 전향문학, 신경향파 문학, 전향문학이 아니고 신경향파 문학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고 25년, 26년을 지나면서 이른바 우리가 읽었던 1학년 때 읽었던 조명의 낙동강 있죠. 낙동강을 거치면서 카프 문학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한국 근대 단편 문학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중요한 작가가 바로 나도양, 현진건과 같은 인물들이죠. 이 나도양과 현진건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주목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늘 불만처럼 생각했던 게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양 하면은 어떤 그 조건 반사식으로 나오는 작품들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이런 그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전 영 맞득치가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도 이런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것들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나도양 단편 한두 개에만 기억할 게 아니고 그 교과서에서만 얘기하는 작품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읽을 수도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별을 안거든 울지라 말걸은 어떤 작품인지 이건 편지 형식이거든요. DH라는 그 이니셜로 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이번 학기 읽었던 동아시아 그 연애 소설의 계보 속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발사도 아주 재밌습니다. 행랑자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읽는 전차차장 일기 몇 절도 그렇고 지형근이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사회를 바라보는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다시 얘기합니다만 벙어리 삼룡이나 물레방아 뽕이 수준이 낮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어떤 특정한 흐름, 경향의 작품들만을 이 작가의 대표적으로 뽑는 데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불만이랄까 좀 못마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편 소설 환희가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인데 22년인가요? 그러니까 몇 살 때입니까? 19살 때인가? 19살 때인가요? 20살 때인가요? 동아일보라는 큰 신문에 100회 넘게 연재를 했습니다. 이 환이라는 작품도 논란이 많긴 한데 20년대 초반에 그 정도의 장편을 쓴다는 것은 이광수 정도 빼놓고는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환희가 감상적이고 낭만적이다라는 이름으로 홀대 받아온 게 사실인데 이제 좀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죠. 그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때문에 이 토속적, 향토적 이런 인상이 강한데 나도양 역시 대단히 도시적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환이라는 장편 소설을 보면은 이 모던한 사람들의 이중생활, 허위의식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상국이던가요? 이상국이라는 남성의 그 허위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읽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맥락에서 새롭게 늘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전차차장 일기 몇 절을 이번 학기에 처음 대한 학생이 많을 텐데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나도양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다른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진건도 얘기할 때마다 운수 좋은 날만 얘기할 게 아니고 다른 작품들도 좋은 게 많습니다.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어찌됐든 이 나도양은 현진건과 함께 20년대 초반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계급 문학 쪽으로 기울지도 않으면서 당시 지식인들의 뭐랄까요
내면 풍경을 그린 현진건과, 그리고 전체 차장이나 행란 자식을 통해서 보듯이 일반 그 서민들이랄까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우리 나도양,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나도양 백조 낭만주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이 환희에 들어갔던 이 사파입니다. 사파. 이 당시 신문 연재 소설은 이 사파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예, 사파를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반응이 달라지고 그랬다 그러죠. 이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파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석영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안석영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안석영. 한자로 쓰면은 밤의 그림자입니다. 편안한 한자에다가 저녁 석자에다가 그림자 영자를 써요. 안석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도 사파를 잘 그렸죠. 정현웅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 당시 이 잡지나 신문에 사파로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식민지 시대 풍속이나 그 풍경을 재현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곤 하죠. 안석영의 이 사파를 보세요. 보면 대단히 모던한 남성과 여성이 있죠. 이 환희라는 나도양의 소설의 사파라는 점 주목하세요. 커피잔도 있고요. 그러니까 벙어리 삼룡이나 물레방아나 뽕에서 봤던 나도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음. 아, 여기 카페 이름이 백마정이네요. 뒤에 보니까 그죠? 글자가 거꾸로 보이죠? 백마정. 이것도 하나씩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죠? 백마정. 이 중절모 쓴 것도 그렇고요. 헤어스타일 보세요. 그리고 이 카페 여급인 모양인데 여기 문제가 생기겠죠? 이 옷차림도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소설을 읽고 그림을 보면서 이 패션을 따라하는 거죠.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의상도 따라하고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했던 겁니다. 자, 나도양 하면은 또 백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백조의 바로 자신의 첫 작품을 싣습니다.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 그렇죠? 첫 작품은 아닌가요? 이 나도양의 첫 작품이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이 아닙니다. 그죠? 뭐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젊은이의 시절이에요. 젊은이의 시절, 그 다음에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 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를 이 백조라는 이 낭만주의 잡지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환희를 연재하죠. 이게 22년, 우리 나이로 21살 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입니다. 딱 여러분 나이입니다. 우리 20학번들 나이겠네요. 그죠? 20학번들 나이에 이런 글을 씁니다. 1902년 서울 청파동, 용산구 청파동 있죠? 숙대에 있는데 그 동네가 청파동입니다. 출생했고요. 배제고보를 졸업했습니다. 이 배제고보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김소월이었습니다. 김소월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별하다 보니까 문학적인 교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 문학적 경향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교환이 적지 않이 오갔을 겁니다. 뒤에 우리 소월의 시 한 편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상의학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저간의 사정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문학의 꿈을 둔 사람이 의학전문학교나 법률전문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 법대나 의대 갔다가 때려치고 문학으로 돌아선 사람들 많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신학대학 갔다가 집어치우고 문학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꽤 많죠.
22년 백조 창간호의 이 젊은이 시절을 발표하고요. 또 22년에 장편소설 환희를 발표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를 찾기 전 행랑자식, 그리고 그 유명한 3부작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차장 일기 몇 절 보면은 24년에 발표를 하고요. 이 전체 차장 일기 몇 절을 다 읽었듯이 미지의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 동경에서 환멸로 이어지는 그 심리적인 흐름을 짧지만 아주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내가 이 작품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 서울을 오가는 이 전차 차장의 눈에 비친 그 서울의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한 여인, 그 여인의 변신, 그리고 그 동경과 환멸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 걸쳐서 문학적인 형상화 솜씨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간파했죠. 그 후로 12년 후쯤 지나서 박태원이 천변풍경을 쓰는데, 천변풍경의 고현학적인 그 방법론을 나도양은 선취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도양이 고현학을 알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문학의 방법론으로서 전차 차장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시선을 통해서 경성의 풍경과, 그리고 경성 사람들의 스케치,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그 어떤 심리적인 뭐랄까, 이 교감 아닌 교감이죠. 거기서 오는 동경과 환멸, 상당히 솜씨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이발사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에요. 행랑자식도 그렇고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내면의 인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쓴 책 중에 프루스트와 지드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환상이라는 좀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프루스트와 지드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환상. 프루스트와 지드의 작품을 통해서 본 사랑이라는 환상입니다.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주체가 조형해내는 내면의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이미지들의 몇몇 부분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내 안에 이미지로서 이 조형해 낸다는 것이죠. 그려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형한 이미지와 사랑이 빠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오스카 와일드의 걸작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또는 멀리 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피그말리언을 떠올려도 될 것 같고요. 이 자기 안에 그 조각한 어떤 그 사랑의 대상들이 실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면서도 그 조각한 것을 사랑하게 되죠. 이 내면의 인형이었다는 걸 알고 보면은 어느 순간 환멸로 치닫게 되죠. 이게 사랑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또 인간인 이유인지도 모르죠. 내가 작년에 가장 그 공들여서 읽은 책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두 번째 읽은 거였는데, 첫 번째 읽은 것과 두 번째 읽은 건 다릅니다. 버전이 물론 달랐습니다만은, 첫 번째 버전은 동서문화사 버전이었고요. 5권짜리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읽은 것은 웅진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이었습니다. 12권짜리죠. 그 눈여겨본 결과에 따르면은 이 말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죠. 물론 프루스트의 분신입니다. 이 말셀이 사랑하는 이 알베르틴이라는 이 여성은 그야말로 환상이죠. 서서히 나의 기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못 견뎌하죠. 이 바닷가에서 아주 스포티한 옷차림의 알베르트를 만났을 때 그 신선함, 그리고
뭐랄까, 그 아릿한 이미지들, 아련한 이미지들이 있죠. 그 이미지들의 포획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성애로 치닫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거 알면서도 못 견뎌하죠. 나중에 이러면 시간 찾아서 저 오건이 갇힌 여인이죠. 맞나요? 갇힌 여인, 소돔과 고모라 갇힌 여인, 육부겠네요. 이 갇힌 여인에 보면은 마르셀이 이 알베르트를 감금하죠. 감금해서 사랑을 강청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내면의 인형을 가두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서 길게 프루스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관심 있으면은 내가 프루스트 정권 읽기를 어, 우리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라고 어, 입력을 하면 유튜브에서 쭉 시리즈 12번, 13번에 걸친 시리즈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프루스트에서도 그렇고요. 지드에게서도 전원교향곡이 대표적인데 지드에게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꿈결 같은 대상이 되죠. 결국 현실에서 만나면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좀 유치한 비유이긴 하지만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은 또 어, 남자 선생님일 수 있겠네. 이 남학생들은 여자 선생님들, 젊은 여자 선생님들 몰래 좋아하곤 했었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나도 그랬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그랬었는데 정말 그 비누 냄새 나고 그 꿈결 같은 사람이었죠. 그 촌놈의 눈에 비친 젊은 여선생은 얼마나 천사 같았겠습니까? 아,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그 햇빛 따뜻한 이 변속관, 왜 그때는 꼭 그 변속관 옆에서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구슬치기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냄새가 구수해서 그랬는지 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여선생이 화장실에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린 화장실이라는 말도 못 썼죠. 그때는 못 쓰는 게 아니라 몰랐죠. 변소였지. 그 냄새나는 변소에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나오는 내 예, 꿈과 같았던 여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 첫사랑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슬만 먹고 사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 우리가 어떤 그 사람 만날 때 예, 꿈속에서 만날 때는 늘 어떤 환상으로 치장하고 환상이라는 그 조각들로 맞춰서 예, 내 내면에 간직하죠.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힐 때마다 그 간직했던 이 인형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는 것을 아프게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이 주체와 타자가 만나서 빚어지는 사건인 건 분명한데 그 사건의 출발은 그 대상을 만나면서 내 안에 인형을 축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은 그 인형이 산산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부서져 버리죠. 그러면 내 출발 지점에 사랑의 출발 지점에 있던 나와 사랑이 부서진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 있죠. 그걸 우리는 사랑을 경유하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설들이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인간은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이 정도만 하죠.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이성복 시인, 우리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산문을 참 잘 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후한 격조 있는 에세이도 참 잘 써요. 그러니까 이성복 시인이 쓴 프루스트와 지드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환상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서현 씨가 읽으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현 씨 말고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울 씨도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리라는 기대를
잔뜩 안고 자, 가보겠습니다. 동정부터 시작합니다. 아, 처음에는 이 시간 구성은 보이죠? 지금 현재에서 출발했다가 과거로 갔다가 또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만났는데 어떤 향수 냄새가 훅 하고 끼쳤다. 시작하죠. 첫 번째 일기. 그리고 이제 과거 한 달 전의 기억을 하죠. 플래시백. 과거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미래로 영도사에 가는 곳까지 쭉 나가죠. 시간 구성이 그러니까 어떻다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식이죠. 여기 현재로 한다면은 이렇게 과거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 지점에는 동정의 순간이었고요. 그죠? 여기 과거가 동정의 순간이었죠. 여기에서는 뭔가 네, 환상이 있었겠죠. 환상에서 이제 환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 환상, 환멸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이런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자, 동정 어떻게 출발하는지 봐요. 모든 일은 다 알았다. 자, 여기 보세요. 총독부 의원 무료 치료실에 갔다가 이런 그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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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도양 소설에 그런 게 많아요. 뽕을 봐도 일본인 순사가 멀리서 바라보거나 찾아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남자가 도박하고 뭐 이렇게 뭐 바람 피고 이런 얘기하고 또 그 여자 주인공이 다른 남자들하고 만나고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가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어, 성적 본능에 충실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주 그 단순하게 텍스트를 대하는 거죠. 총독부 의원 무료실에 갔다가 의사나 병원에 있는 사람이 정상을 가련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습, 꼴을, 모양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인사상담소를 가르쳐 준 것이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인력 상담소, 인력 소개소 이러죠. 인력 소개소를 가르쳐 준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 한 여성, 여기 나 전차 차장의 눈에 비쳤던 한 여성이 있죠. 그 여성은 지금 어디선가 시골에선가 올라왔든지 아니면은 행녀로 돌아다니는 어떤 거지로 돌아다니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총독부 의원 무료 치료실이니까 구빈원 같은 곳이잖아. 총독부에서 이 서울에 떠도는 이 갈 곳 없는 이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특히 또 질병을 앓는 사람들, 위생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병원을 설치해 세웠었죠. 그런 총독부 의원 무료 치료실, 총독부에서 세운 병원 중에서 무료 치료실에 갔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 그러면 의사나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그 한 여성, 이 여성이죠. 여성의 꼴을 불쌍히 여겨서 인사상담소, 그러니까 인력 소개소, 일자리 소개소를 가르쳐 준 것이요. 또는 갓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 오전이 없어서인가요? 50전이 없어서인가? 오전이죠. 이, 이 차비를 못 내잖아요. 차비 못 내고 이 소개 어디 찾아가라는 소개서를 내밀잖아. 그렇죠? 가 서울로 올라와서 돈도 없이 차를 탄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든 그때 나의 마음에서는 알 수 없는 동정심이 나는 동시에 동정심이 이는 동시에 마음이 약한 나는 그를 다시 전차에서 내려쫓을 수는 없었다. 어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딱한 여성을 전차에서 내려쫓지 못하고 태워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동정에서 출발합니다. 동정에서. 사랑은 남성의 경우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성의 경우는 많은 경우 동정에서 출발한다고들 하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성도 그럴 수 있겠죠. 동정심의 감정의 그 격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그대로 태우자니 규칙 위반이요. 그렇다고 내려쫓을 수는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차장대에 내려섰다가 전차가 황금정, 이 충무로 쪽입니다. 번화가였죠. 일본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황금정. 이 혼맛집 본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에요. 명동에서 충무로 진곡에 넘어가는 길 한번 걸어 보십시오. 황금정에 왔을 때 나는 다시 그 앞에 가서 바꿔 타는 표 한 장까지 찍어주면서 왜 돈도 없이 전철을 탔소? 안 묻습니다. 하고 딱 얼러서 법을 가르친 후, 좀 얼러서 좀 으르다 이러죠. 으르다. 예, 혼내면서 법을 가르친 후,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혼내서 가르친 후, 자, 이것을 가지고 요 다음 정거하거든 내리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이것도 특별히 당신을 생각하여 주는 것이오. 나는 이것 한 장 당신 준 것이 탈로 되면, 들키면 벌어먹지도 못하고 벌금 물고 그러는 법이오. 그런 줄이나 알아두시오. 하니까 그는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그는 아직도 이 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그녀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김동인은 썼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그라는 대명사를 썼습니다. 내가 여기서 꽂힌 것은 바로 이 청독부 병원 의원 무료치료실이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서 무료치료실에서 이 인사상담소로 가라는 소개서를 써준 걸 여성이 전하고 그걸 차장이 받아보죠. 이런 그 서사 장치를 마련한 것도 상당히 돋보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테마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제 동정에서 출발한다는 것, 어려운 한 여성에 대한 동정에서 출발합니다. 규칙 위반이니까 자신이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을 도와줄 만큼 동정이 일었던 것이죠. 강렬의 동정이 일었던 것입니다. 나혜석 생각이 나는데, 우리 나혜석 잘 알죠. 나혜석은 참 조선을 풍미했던 여성 화가이자 시인이자 작가였는데, 여러 남성들하고 사랑했다는 그, 잘못, 사랑했다는 그 죄로 마지막에는 말년은 참 참담하게 세상을 떠나죠. 행여병자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그 총독부 의원 무료치료실 부분에 주목하다가 나혜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남성들 나중에 우리 김명순 작품 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남성들은 자유로운 사랑을, 자유연애를 부르짖으면서 여성들이 자유연애하면 못 견디죠. 이 남성들의 이중성, 허위의식에 처음으로 처절하게 희생된 여성이 나혜석이고, 그리고 나혜석이 그 남성 중심적인 이 세계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싸웠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혼 고백장이고,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의를 비롯한 소설들이죠. 네, 이렇게 나중에 김명순의 소설하고 그 김동인의 김현실전 같이 하면서 얘기를 좀 섬세하게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차 차장의 일기 몇 절에서는 동정에서 출발한다는 것만 기억하기로 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랑의 불꽃입니다. 다시 만났죠?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한 달 사이에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내 옆을 지날 때 일본 여자들이 차에 탈 적에나 기생들이 차에 오를 적에 나의 코에 맞히는, 나의 코에 스치는, 이렇게 맡아지는 이 말이죠. 분 냄새와 향수 냄새 같은 향긋한 냄새가 찬바람에 섞여 나의 코에 스쳤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딱 왔단 말이야. 호기심이 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갑에서 꺼내는 돈도 1원짜리인지 5원짜리인지 두 서너 장이 들어있는 중에서 한 장을 선선히 내어주면서 우주통으로 갑시다 한단 말이야.
신기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음.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가는지 보세요. 하루 종일 차장대에 섰기도 하며, 차장대 알죠? 차장이 서 있는 그 문 앞에 그 대 있죠? 또는 승객의 표를 찍어주기도 하는 동안에 나로서는 말할 수 없고 내가 나이 21살이 되도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내 몸 전체에 스며드는 듯 하였다. 내가 나이 21살이 되도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내 몸 전체에 스며드는 듯 하였다. 이런 감정들 느껴본 적 있나요? 대학 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고가 터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나의 젊은 피는 비린내가 난다. 그 피가 장렬하지 못하였으며, 장렬하다, 불타오르다죠. 순화하고 정화하지 못하였다. 순화, 정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감정이 불꽃을 통해서 단련되고 순화되고 정화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 사랑이라는 이 불꽃이겠죠. 나의 피를 그 무엇에다 사르거나 체질하여, 체질은 이 채로 친단 말이죠. 채로 이렇게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체질하거나 하여 엑기스가 되게 하지 못한, 이 엑기스란 말을 우리 많이 쓰는데 엑기스의 원어는 익스 엑스트레이션, 엑스트레이션, 엑스 맞나? 맞죠? 엑스트레이션, 이 끌어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익스 이걸 엑기스 요것만 따가지고 여기 있는 이 X만 따가지고 엑기스라고 하는 모양, 추출하다는 뜻이죠. 이 추출하는 겁니다. 예. 그 핵심을 뽑아내는 것, 그 엑스트레이션. 맞나 확인해 봐요. 이런 그 피의 그 에센스, 엑스트레이션을 엑기스가 되게 하지 못한, 말하자면 아직 진국으로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를 진국 있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거기서 핵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피를 태우고, 감정의 피겠죠. 피를 태워서 그걸 순화하고 정화해서 이 에센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아직, 그러니까 그 국물 인체로 남아 있다는 거죠. 피가 그걸 다 뽑아내야 되는데. 됐죠? 나는 왜 이게 사랑의 과정이라고 이 작가는 봤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비린내가 난다 그랬잖아. 비린내가 나는 피, 이 감정이 아직 뭐랄까 어, 이 단련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랑을 통해서 당금질을 해야 되는데 감정의 당금질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비린내가 나고 이걸 태워서, 그리고 이걸 순화하고 정화해서 에센스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감정의 정화, 사랑의 과정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진국인 채로 그냥 그 비린내 나는 채로 있단 말입니다. 이 진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처럼 진국이다 할 때 진국은 좀 다른 맥락으로 쓰인 것 같죠? 자, 그다음 나는 웬일인지 오늘 그 여자를 본 후로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피가 한 기퉁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하여,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짧은 소설이지만 짧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강렬한 작품입니다. 24년, 20년대 초반에 이런 소설이 나왔다는 건 놀랍죠. 이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 24년 그리고 25년에 간행되는데 이건 한국 문학사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보기엔 나도양 소설도 뭐 김소월만큼은 아니지만은 단편 소설에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김동인하고 또 다릅니다. 김동인이나 이광수하고는 참 달라요. 문장 한번 딱 보세요. 우리 이광수 읽었죠? 어린 버색에. 이광수 다른 작품 읽어 좋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이 김동인의 뭔가 좀 젠체하는 그런 초기 작품들, 뭐 김동인은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김현실적 보면서 보세요. 뭔가 위에서 독자들을 이렇게 막 내려다보는 듯이 글을 써요. 김동인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나도양의 글 보면은 거기 스며들어가 있어요.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화자인 전차 차장에게 그대로 스며들어가서 이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전혀 다르죠. 이건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위따프하고도 완전 또 다르죠. 거기는 자아 과잉이 바로 드러났는데 여기는 제3자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객관적 거리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되겠지. 서사 서사적 거리가 어떤 감정을 좀 뭐랄까요? 이 차갑게 멀리서 바라보는 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피가 한 귀퉁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하여, 이 나는 1인칭이지만은 여기서는 전차 차장으로서 제3자로서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타오르기 시작하여 석쇠 위에 염통을 점여놓고, 강렬한 말이죠. 석쇠 위에 심장이죠. 심장을 점여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듯이 지지 타는 속에서 무슨 새 생명이 불 위에 떨어져 그 불을 더 일으키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얼마나 강렬한 사랑의 표현인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뭔가 일본 여성, 신여성이죠. 일본 여자들이나 기생들이 차에 오를 적에 이, 이 풍기는 그 냄새가 나는 이 여성, 한 달 전에 자기가 만났던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불꽃을 느끼는 거죠. 자기 심장을 석쇠 위에 점여놓고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듯이 지짓하는 속에서 무슨 새 생명이, 사랑을 경유한 사랑의 불꽃에 태워지는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이 불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시점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한국 문학에서 조금 낯섭니다. 일본 문학에서는 뭐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리시마 다케오 작품 봤듯이. 그러나 그 여자는 의주통으로 향하여, 의주길, 그 의주로 가는 길, 서대문에서 쭉그 어디죠? 독립문, 독립문 쪽으로, 현조동 독립문 쭉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랬죠. 서울역에서부터 쭉 바로, 서울역에서 꺾지 않고 서울역에서 쭉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의주통입니다. 이 통은 대로 일본의 손말이라고 그랬죠. 의주통으로 향하여 가버렸다. 그 여자가 의주통으로 갔다고 언제든지 의주통 방면에 풀로 붙인 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 붙들린 듯이 있을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전철을 몰아 그곳을 갈 때나 올 때나 또는 옆으로 지날 때 그를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쪽을 향하여 보았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사랑의 불꽃에 이 활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렬하고 있습니다. 예, 환상, 소용돌이, 환상이라는, 사랑이라는 환상의 불꽃에 그 소용돌이에 말려 들었죠.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짧은 소설이어서 그렇지 긴 소설을 썼다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표현들도 상당히 드라이한 편이죠. 여기 염통을 점여놓고 이런 게 조금 좀 과잉 표현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비린내 나는 젊은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표현 쓸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조금은 감이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자, 됐죠? 앞에 동정에서 지금 장렬하는 불꽃의 소용돌이로 말려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질투, 환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었다 그랬죠. 그 여자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냄새에 취했어요. 향수 냄새에 취했습니다. 분 냄새에 지금 취해서 그리고 이 말끔한 모습에 빠져들었죠. 또 이런 사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질투입니다. 우리 1학년 때 욕망의 삼각형 배웠죠? 욕망의 삼각형 얘기하면서 르네 지라르를 언급했었죠. 낭만적 진실,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르네 지라르라는 문화인류학자이자 문학비평가가 얘기하기를, 연애에서 연적은 최대의 은인이다 라고 했다고 했죠. 연적이 있는 이 연인관계와 없는 연인관계는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겠지. 강렬도가 다르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 사랑의 불꽃이 강렬할수록 질투도 강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지금 우리 초기
어떤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이 훈육되는가를 동아시아 문학 작품들 통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루쉰의 우리 주검, 칼을 벼린 이야기는 좀 예외를 한다 하더라도 주 테마가 지금 우리 연애라는 그 말의 번역사를 소설로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특히 소설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동아시아를 시야에 두고 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걸 늘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이런 감정 교환이라는 게,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 조선인들에게 본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작품들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죠. 음. 조선시대 그 문학 작품, 시나 뭐 다른 에세이나 한시, 그리고 뭐 시조에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의 그 흐름이야 참 밑바닥에 흐르는 감정에 같겠지만은 그 표현하는 방식들, 그 행동, 그 패턴, 그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 표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는 뭐 좋아하면 됐지 표현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행동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 또는 장악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감정은 그 내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없이는 그 내용이 드러날 길이 없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말입니다. 그립다는 감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립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립다는 이 감정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그 결들이 있죠. 또는 켜들이 다 휘발되는 느낌들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참 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보고 싶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보고 싶었던 그 애태웠던 감정들이라는 게 그 보고 싶었다는 말 하나로 치환됐을 때의 황망함들 있죠. 허전함들. 그 그리움들, 보고 싶음들을 언어화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예술가들, 이 문학 시인들, 소설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사랑의 언어들을 찾아내려고, 그리움의 언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세요, 문학 작품들이라는 게 뭔지. 새로운 언어로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어제 그 넷플릭스를 보다가 터키 영화를 봤습니다. 넷플릭스가 좋은 게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나라들, 이른바 그 비서구권 영화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인도나 터키나 저쪽 동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나는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영화도 그렇고요. 터키 영화는 또 한가닥합니다. 터키 영화 중에 나비의 꿈을 봤어요. 나비의 꿈. 혹시 넷플릭스를 에, 보는 사람, 학생이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여기 폐병에 걸린 두 청년, 20살 남짓 됐습니다. 두 청년이 류슈투하고 무자퍼인가요? 이 두 청년이 수잔이라는 젊은 한 부잣집 딸을 사랑합니다.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두 시인이에요. 뭐 긴 얘기들은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합니다. 표현하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감정 전달이 달라지죠. 이건 내 안에 아무리 절절하고 몸소리치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그 진심 알아주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두 친구가 서로 시를 써서 그 시를 그 수잔이라는 여성이 시를 고르면은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걸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감정의 떨림들, 흐름들을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봐 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되죠. 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언어들이 이 시인들의 입에서 나왔던 거죠. 소설가들의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풍경이 보인다 그랬잖아. 감정도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감정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감정이나 우물이 있다면은 그 우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지. 그 두레박을 우리는 이 언어라고 얘기할 수도,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또는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나? 아, 질투 얘기하다 그랬나요? 이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질투이기도 합니다. 이 연적이 등장했을 때 그 강렬도를 담금질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표현을 하죠. 표현은 선물을 주거나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밤새워 쓰는 그 유치찬란한 연애 편지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며칠을 고민 끝에 써낸 시 한 편일 수도 있죠. 이 시 한 편이 운명의 좌표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이제 이미 그때부터는 거래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질투는 사랑과 늘 따라다닙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밋밋합니다. 말세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질투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 질투를 둘러싼 프루스트의 언어들 놀랍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전차가 영도사 들어가는 어귀에 정거를 하자. 다 찾아보자 그랬죠. 이 영도사가 어딘지. 또 이 당시 이 사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다 설명했습니다. 유흥지, 유흥지나 또는 뭐 어떤 유흥업소 대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랬죠. 무정에서 우리 영채가 겁탈당하는 것도 청량사였습니다. 백악감에게 겁탈당하는 것도 바로 청량사라는 그 절이었습니다. 전차가 영도사 들어가는 어귀에 정거를 하자 그들은 거기서 내리었다. 이것을 보고서 나는 일종의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차표를 사던 남자가 나의 눈으로 보기에 어째 불황성을 띈 듯하였고 꼭 그렇게 보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눈이나 입 가장자리가 몹시 음탕하여 보였으며 그가 그 여자를 데리고 음부탕자가 비교적 많이 오는 한적한 절로 들어가는 것이 장차 무슨 음탕한 사실이 그 속에서 생길 듯하여 공연히 그 남자가 미운 동시에 끌려가는 그 여자에게 동정이 갔다. 음부탕자, 음란한 여성과 방탕한 남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영도사, 청량사 이쪽으로 산책하며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음부탕자로 보는 이 경향이 강했던 것 같죠. 근데 자신이 환상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조형해 놨던 이 여성이 음부의 모습으로, 음탕한 그 여성의 모습으로 탕자와 함께 가고 있단 말이야. 이 안이 절망하겠는가? 음? 전차 차장의 직업이 그리 귀하지도 못한 것은 나도 안다. 비교적 얕은 지위에 있어서 어떤 계급을 물러나고 날마다 그들을 만나게 되는 동시에 이와 같이 수상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은 이러한 수상스러운 남녀들을 볼 적이면 공연히 욕도 하고 싶고 그들을 잠깐이라도 몹시 괴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본 이 여자로 말하면 처음에 그와 같이 남루한 의복에다가 처음에 기억나죠? 처음에 우리 차비가 없어서 어, 빌려주었던 상황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그와 같이 남루한 의복에다가 돈 한 푼 없이 나에게 전차표를 얻어가던 자로서 오늘에 와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몹시 거만하고 또는 적은 은혜나마 은혜를 모르는 것이 가증한 생각이 들기는 들면서도 웬일인지 여기까지는 일단 가증하다까지는 일단 그뭐 별 관계 없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죠. 그런데
나의 가슴 가운데 있는 정서를 살살 풀리게 하는 듯 하였다. 그래서 그를 떼어 보낼 때 나의 마음도 다시 섭섭하였다. 웬일인지 나의 가슴 가운데 있는 정서, 이 감정의 실마리지, 감정의 실마리를 풀리게 하는 듯 했다. 이 뭔가 이 감정의 실마리가 뭔가 복잡다단한 감정의 실마리가 막 풀려 나오는 것 같죠. 이제 앞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했잖아요. 그 향기를 맡고서 어, 자신의 비린내 나는 피가 뜨거운 그 불길에 오른다는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휘말려 들었죠.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쉽게 이 내면의 인형으로서 자리 잡은 것이지. 짧은 기간이나마, 짧은 순간이나마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이제 사랑의 이미지로 자리 잡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아주 허랑방탕해 보이는 이 불황배와 어울리는 걸 보니까 질투가 왜 일지 않겠는가. 저렇게 은혜도 모르고 말이지 하면서 이 화까지 난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르네 지라르의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얘기하면서 욕망의 삼각형 얘기하면서 이 연적은 사랑의 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강도를 담금질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사랑이 깨질 때도 역시 연적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음, 음. 그 질투가 어,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죠.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질투가 대단히 위험해지죠. 그 다른 사람과 사랑을 깰 뿐만이 아니고 폭력으로 치달아서 그 대상을 향한 폭력뿐만 아니고 자기를 향하기도 하죠. 그래서 둘 다의 그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 후에 남는 것은 깊은 상처죠. 깊은 상처. 물론 긴 여운이나 이 그리움의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전차 차장의 경우 어떤지 자, 마무리를 한번 가보죠.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환멸입니다. 이 환멸은 누굴 향한 것인지 잘 보기 바랍니다. 에, 일단은 그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대상을 향한 것인데 그 여자죠. 그 여자와 또 그 여자를 저런 상황으로 몰고 간 남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 내면 속에 조형해 두었던 인형이 산산조각 날 때 자기를 향한 환멸이 분명히 찾아오겠죠. 동시적입니다. 이 대상을 향한 환멸과 나 자신을 향한 환멸. 이게 사랑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 고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세상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몸서리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도 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도록 그 몇십 년 전 얘기가 잊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되 뜨겁고 아프게 사랑하되 상처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참 사랑이라는 게 상처를 주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식이든 참 어렵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 중요한 국면인데 사랑이라는 감정의 그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교감되는 감정의 출렁임들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일 텐데, 중요한 부분일 텐데 우리는 아름다움으로만 그 감정의 경랑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허우적거림들 그리고 깊은 상처들을 안고 그 경랑을 간신히 헤쳐나오기도 하죠. 그 흉터로 남아서 또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랫동안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그 그리움에서 못 벗어나기도 하고 또 아픔에서 못 벗어나기도 하죠. 이와 관련된 소설이 딱 떠오르네요. 바로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혹시 읽은 사람이 있나요? 음. 가브리엘 마르케스 알죠? 콜롬비아의 대작가입니다. 요즘은 젊은 작가들에게 많이 치인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가입니다. 마르케스.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이 콜롬비아 역사와 한 두 남녀의 사랑이 어떻게 굴곡진 그 길을 걸어오는지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예, 오랜 세월 20년도 더 지났죠. 50년도 더 지난 후에 만난 이 남녀가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 배 위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근데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아, 조금 어른스러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프루스트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프루스트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그 얘기 잠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또 더 길어집니다. 환멸은 어디로 향하는지 볼게요. 따라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랬더니 두 남녀가 여관으로 들어가죠. 여관에서 옷 벗는 것까지 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죠. 보세요. 나는 다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막막함. 앞길을 딱 막아놓은 것 같이 멀거니 서 있기만 하였다. 그 여관 속에는 반드시 무슨 수상한 일이 있을 것을 알았으나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멍멍이 돌아올 때 그 집 단모퉁이를 돌아서려니까 불이 환하게 비치는 들창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찌꺼리는 소리가 들리며 미닫이를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옳지, 이 방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조금은 아무 말이 없어서 공연히 나의 가슴이 아슬아슬해졌다. 그러더니 옷이 몸뚱이에서 미끄러져 벗어지는 소리가 연하게 들리더니 기침 소리 두어 번이 나며 전깃불은 확 꺼지었다. 나는 모든 것이 더러웠다. 내 가슴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타던 모든 것이, 내 가슴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타던 모든 것. 이건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내임이란 이 감정의 인형이었죠. 그죠? 자신을 정화시키고 순화시켜줄 이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이 꺼져버리죠. 꺼져버리고 옆에 있는 개천에 침을 뱉는다는 행위. 침을 두어 맺고 큰 길로 돌아섰다. 이 환멸은 누굴 향한 것일까? 물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그 여성을 향한 것이죠. 그런 동시에 자기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두 남녀가 여관방에서 옷을 벗어도 좋고 안 벗어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안에 전차 차장 혼자서 지금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죠. 이 여성하고 어떤 감정의 교감이 있었나요? 일방적이잖아요. 응? 일방적이었는데 자기가 이런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빠져나오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럼 누가 뭘 했나?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환멸의 향방, 환멸이 어디로 향하는가. 또 하나는 여기 이 여성의 인생을 한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화자의 말, 전차 차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이 사람의 인물 평가까지 아울러서 불황성을 띤 남자 같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우리 총독부 의원 이 무료 진료실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었죠. 시골에서 갓 올라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여성이 어떻게 추락해 가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여성이 꺼낸 1원짜리 지폐들이나 낀 반지들, 그리고 이 화장품들은 무엇의 결과일까? 좀 매춘이겠죠. 매춘이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 삶을 던진 것이겠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초기 식민지 자본주의 하에서 이
시골에서 올라온 한 여성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대단히 뭐랄까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물론 첫 번째는 전차 차장의 눈에 비친 한 여성을 향한 그 감정의 흐름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스토리라인을 보자면은 이 여성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여성의 전락의 과정은 한국 문학에서 앞으로 계속 반복 변주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반복 변주됩니다. 이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 올라온 이 여성들이 어떻게 추락해 가는가. 이번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대단한 상이죠.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미나리도 봤는데 참 잔잔하게 잘 만든 영화예요. 어, 대단한 영화입니다. 윤여정의 거의 데뷔작에 가까운 영화가 이 인터뷰, 그리고 뭐랄까, 상을 받으면서 하는 감사의 말을 하면서도 언급하던데, 윤여정의 이 첫 주연작이라고 해야겠죠. 첫 주연에 가깝죠. 주연이죠. 실제 주연이죠. 주연 역할을 한 작품이 김기영 감독, 그 김기영 감독을 높이 평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영 감독의 화녀입니다. 이 화녀도 있고 하녀도 있는데, 화녀도 있고 하녀도 있습니다. 이 하녀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하녀는 엄앵란이 주연을 했고요. 이 화녀는 윤여정이 주연을 했습니다. 이 화녀를 보면은 다시 또 여기 이 시골에서 올라온 식모살이하는 여성이 어떻게 권력이 돼 가는가를 그려 보이고 있는 아주 한국 영화사에서 유명한 작품이죠. 한번 보세요. 되게 분석할 게 많은 작품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이 김기영 감독을 아주 높이 평가하죠. 60년대와 70년대 초반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이 유현목 감독이나 김기영 감독이나 걸출한 영화 감독이 있었죠. 이 마틴 스콜세이지 같은 사람도 김기영의 오마주를 할 정도로 뛰어난 감독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김기영 감독의 화녀라는 영화가 시골에서 올라온 한 여성의 운명을 그린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작품의 계보에 아마 맨 앞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한국 문학사에서 보자면. 시골에서 올라온 한 여성이 총독부의원 무료진료실에 나와서 어떻게 한 남성들의 놀이개로 전락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여성을 바라보는 차장의 이 감정의 동선, 흐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물론 차장의 감정의 흐름에 초점을 놓고 봅니다만은, 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 지식인들을 봤었는데, 여기서는 전차 차장이라는 서울 시민, 평균적인 시민의 감정의 흐름을 봤습니다. 크게 격정적이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쿨하게 자기 감정의 변화들을 진술하고 있는 20년대 초반 작품으로서는 그냥 수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 내 생각이 다른 학자들이나 비평가는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큰 흐름을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났죠. 마지막 보너스가 남아 있습니다. 김소월이 배제고보에서 사귄 각별한 친구가 바로 나도양이라고 했죠. 이 나도양도 배제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22년인가요? 건너갔다가 돈도 없고, 그리고 동경대진제라고 1923년 9월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조선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경대진제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하죠. 이 소월도 이
나도양도 남아있는 사진이 드물어요. 2장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도 사진이 얼마 없습니다. 서울 사진도 요거하고 그 한복 입은 사진하고 2개인데 이게 아마 배제고보 시절의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배제고보 다닐 때 좋은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 그 진달래꽃 이런 시집이 복각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복각. 그 처음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찍어서 나온 건데 책값도 싸고 그러니까 하나씩 갖고 있을 만합니다. 이 진달래꽃과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의 침묵도 어디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님의 침묵은 그야말로 이 한국 문학사의 사건이자 기적이었죠. 이게 5년 판본이고요. 이게 26년 판본입니다. 한국 문학사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김소월 씨를 보면은 그야말로 사랑의 얘기들입니다. 김소월 씨는 크게 3개가 부재한다 그러죠. 님의 부재, 그리고 집의 부재, 그리고 길의 부재. 그러니까 님 없음, 집 없음, 길 없음. 그래서 이 집 없음, 땅 없음과 관련되는데 관련해서는 탈식민주의적인 시들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같은 시들 있죠.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 그리고 땅 밭고랑 위에서 바리운 몸, 또 뭐가 있나, 나무리벌, 그런 아주 뛰어난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못지않은 아주 그 훌륭한 그 민족적 감정들을 표현한 시들이 있어요. 훌륭한 시들이. 그와 더불어서 잃어버린 힘을 찾는 그 절창들도 많이 있죠. 진달래꽃도 그렇고요. 초혼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소개할 이 초혼이란 시도 그렇습니다. 초혼은 혼을 부르는 시죠. 그야말로 절착입니다. 이 동아시아 전통을 이어받아서 님 잃은 서러움을 절절하게 표현한 빛나는 작품입니다. 이때 님을 사랑하는 님으로 봐도 좋고 또는 뭐 잃어버린 나라로 봐도 좋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은 이 김소월은 한 동네에 살던 여성을 몹시 사랑했대요. 사랑했는데 딴 데로 시집간 모양이죠. 근데 시집가서 잘 살지도 못하고 뭐 일찍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 첫사랑이겠죠. 첫사랑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개인적인 그 정서의 표출로 읽을 수 있죠. 근데 독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떠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뭐 해석의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달래꽃 얘기는 더 많이 하지 않을게요. 김소월의 사랑의 시들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딱 펼치면은 다 절절한 그리움의 시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읽어주고 하세요. 김소월이 진달래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먼 후일부터 풀따기, 바다, 기가 막힙니다. 산회, 옛 이야기 하나하나가 절창입니다. 여기 128편의 시가 들어있는데 뭐 정말 놀라운 시집입니다. 자, 초음만 짧게 볼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 위에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땅과 하늘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나는 김소월의 시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사랑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 그리움, 강렬한 그리움, 그 그리움에서 빚어진 서러움들, 이게 김소월 씨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조선인들의 보편적 감성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초는 그 죽은 혼을 부르는 의식이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입던 옷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3번 부르잖아요. 혼이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거야말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하죠. 네, 산산이 부서진 이름입니다. 허공 중에 헤어져 흩어진 이름입니다. 불러도 이제 주인 없는 이름입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입니다. 이 점층법이 대단하죠. 우리 시 쓰는 모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더라? 글바람. 글바람에서 김소월 읽기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 한국 시인들, 대표 시인들 집중적으로 읽어서 그 자산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시입니다. 시라는 게 툭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천재들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천재들은 뭐 이게 꽃 한 송이 봐도 우주가 보이고, 이런 천재들은 그렇게 시 쓸 수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를 쓰는 사람들, 또 시인이 되고자 쓰는 사람들은 연구도 해야죠. 좋은 시들 많이 읽어야 되지. 소월이나 백석이나 뭐 오장환이나 이런 김수영이나 이상이나 이런 좋은 시인들 많이 읽어야죠. 요즘 시인도 물론이고요. 좋은 시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죠. 소월은 그리고 뭐 한시 번역도 아주 잘했고요. 두보라는 중국의 시인의 시 번역한 거 보면 놀랍습니다. 두보의 시 중에 춘망이라는 시가 있는데, 맞죠? 춘망을 소월이 번역했습니다. 한학에 대한 소양도 깊었어요. 소월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웠죠. 그리고 김옥을 통해서 서양시도 잘 알았습니다. 서양시하고 일본시도 잘 알았고요. 그리고 민요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작은 엄마 개희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화,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화를 시로 옮긴 것도 있죠. 아우랩이 접동하는 접동새, 이런 시들이 그렇습니다. 나무리뻘은 민요를 시로 옮긴 거고요. 그리고 팔백의조 노래라는 시는 기생의 노래를 자기 시로 옮겨온 겁니다. 상당히 그 다양한 시적 토대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 정서는 그리움, 서러움, 상실,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님도 없고 이제 집도 없고 길도 잃어버린 이 김소월의 시를 그 관통하는 키워드가 꿈이고요. 꿈을 통해서 이제 님과 집과 길을 보고자 하죠. 근데 꿈길에서 다시 깨어나면은 깊은 그 서러움만 남지. 서러움, 슬픔, 그리움만 남습니다. 딱 그게 김소월 씨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님이 없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사랑한다는 말 할까?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문제죠.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애는 이 3년이 대단히 중요하죠. 서산말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사슴과 자신의 그 심정이 동일시되고 있죠. 사슴의 울음에 자신의 울음이 실립니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외로운 산이죠.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이 반복과 차이가 빚어내는 운율, 우리 소월시 리듬 창안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 그런데 그 차이를 빚어내는 반복. 중복과 반복은 다르죠.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네, 정기적 사실에 따르면 소월이 어린 시절부터 몰래 사랑했던 한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도 제 시집살이에 힘들어서 했는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 떠난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부른 노래, 초혼, 혼을 다시 부르는 노래. 이게 사랑이 남긴 긴 그림자일까요? 소홀의 시를 쓰게 하는 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나도양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 김소월의 시까지 봤습니다. 김소월의 다른 시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내가 우리 동네에서 김소월 씨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시인입니다. 진달래꽃의 시인이기도 하지만 소월의 다른 모습들이 많습니다. 소월의 다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직접 소월 씨를 읽고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소월이 자신의 스승 김억이, 안서 김억이 번역한 서양시가 있었고, 물론 김억도 이 온해의 무도라는 번역 시집이죠. 그리고 자신의 시집도 냈었죠. 그 시집을 냈지만은 김소월만큼 독자들 많이 확보한 시인이 없었습니다. 이 김소월의 사랑 노래들은 우리의 감정의 저변에 깊이 깔려 있어요. 김소월 씨만큼 노래로 많이 불리우는 시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김소월 씨 대중음악, 김소월 씨 가곡 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달래꽃은 물론이고요. 마야가 부른 진달래꽃부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 진달래꽃도 있고요. 또 부모, 개여울, 풀따기, 아주 많아요. 아주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마야 누나야 이런 그런 김소월의 20년대 초반에 표현했던 이 감정의 언어들, 감정의 그 언어들, 깊은 사랑, 상실, 그리고 이 서러움, 슬픔 이런 그 감정들이 우리 독자들의 그 내재해 있던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그 두레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지점들을 감정의 역사와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런 얘기들은 기생이나 하는 얘기였지 이런 그 남자들이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이 훈육 체계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사랑하던 사람이요 이런 얘기 못하죠. 속은 어떨지 몰라도 이제 이 언어와 함께 사랑의 표현들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 이번 학기 큰 그림과 함께 김소월 씨도 다시 읽어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도양을 핑계대고 소월시 한 편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괜찮으면 사랑의 시들 더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7번째 유튜브 강의 동경과 한면 김소월의 나도양의 김소월의 친구 나도양의 어느가 없죠. 전차 차장의 일기 몇 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짤막한 에세이 아주 밀도 높은 에세이 써서 업로드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